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에도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남들 2050년에 도달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럼 2060년으로 봐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흐름을 엄청나게 잘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보급률 그리고 핵 발전소 역시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확대시켜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서 급변하는 어떤 국제 정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이고 국제 정세는 굉장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화석 연료를 팔아야 하는 국가들도 존재하고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시행을 해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선진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국제 정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핵에 대한 공포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공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핵 에너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7월 한 달 동안 통째로 멈춰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고 바람의 질이 좋기로 유명한 북해 지역, 독일과 영국이 굉장히 많은 수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 놓고 야, 우리 여기서 이제 생산된 전기로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장밋빛 환상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갑자기 7월 한 달 동안 그 바람이 많은 북해를 무풍지대로 만들어 놔버렸고 풍력발전단지가 다 셧다운 되는 바람에 아마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주유소마다 천연가스나 석유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완전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부 학자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체력의 허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천연가스의 가치를 알아본 푸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천연가스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발생시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하는 에너지들이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 지역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은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수도권의 어떤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들이 그쪽까지 이동을 하려면 송전선이 필요하겠죠?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송전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충분히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수의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다 소모할 수 없으면 이 전기들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송전망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스탑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송전선을 땅에 묻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지중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흉물스럽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어떤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해봤자 쓸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용을 해서 국가 전력 수급 정책을 설계를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그래프에 바로 왜 기후위기를 그렇게 극복하기 힘든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1인당 국민소득이고요. 세로축이 1인당 화석연료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과 CO2 배출량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림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직선 그래프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화석연료를 많이 써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부자인 나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화석연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의 부를 일궈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커브 되돌리려면 이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꺾어버리고 전부 다 가난해져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등식을 깨워버려야 결국은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해야 되고 기후위기 극복에 시민들이 동참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꿔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대성공을 거두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같은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우리에게 막대한 에너지원, 화석연료는 그래도 수명이 있는 에너지거든요.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에너지임에 반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죠. 우리에게 만약에 무한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생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가뜩이나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지구를 우리가 제압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대성공으로 무한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지구를 더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